긴장감 고조, D-1 윤석열 징계위. 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더해서 법무부와 대검 측의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프레스룸 이 시간에 윤 총장 징계 사유 중에 하나죠. 이 판사 문건 관련 수사를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고검에 배당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윤지영 기자. 네. 방송 이후에 법무부에서도 어떤 입장이 좀 나왔었죠. 네, 거의 직후에 입장을 내고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이 감찰부의 판사 사찰 수사에 개입을 하고 결국 감찰부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또 어제 사건 재배당은 이 조남관 대검 차장에 의해서 이뤄졌는데 법무부는 사실상 이게 윤 총장의 지시나 다름이 없다.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대검 측도 맞받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법무부가 그렇게 유감 표명을 한 이후 2시간 20분 만에 상당히 또 발빠르게 대검에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윤석열 총장이 지시한 게 아니라는 취지였는데 즉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직후에 회피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어떠한 보고도 받은 바가 없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법무부에 특검이 이걸 처리하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특검이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법무부가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고검에 배당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특임검사가 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승인을 해준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당사자죠. 대검 감찰부의 한동수 부장검사. 뭔가 입장을 냈죠. 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SNS를 통해 본인의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말을 아끼던 한 부장이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인데요. 한 감찰부장은 감찰을 무력화하는 내부의 공격에 극도의 교만과 살이까지 느껴진다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라고 전했는데요.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검찰 개혁 의지를 다시금 드러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요. 대검 감찰부의 수사 적법성 문제를 지적한 언론을 향해선 언론의 거짓 프레임이라고 맹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자, 배 교수님, 이 감찰부 수사에 대한 이 적법성 논란, 내일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리는데 이 부분이 내일 징계위에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딪히고 있지만은 그중에 하나의 사안에 불과하고 일종의 신경전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이제 6가지 상당히 중대한 혐의 관련해서 내일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판사 사찰 의혹 논란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로는 현재 검찰총장이 정계 진출의 가능성을 열어놓느냐. 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중립성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징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현행법에 따르면은 사실상 징계위원회의 가반수 이상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한 징계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고 또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지금 헌법 소원을 지금 제기한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이 징계위원회 구성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까지 했고 또 심지어는 지금 징계위원회를 공개를 해라 위원들을.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증인 신청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고 제가 볼 때는 또 추가적인 조치로 기피 신청까지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과연 내일 순탄하게 열릴 것이냐라는 부분도 계속 미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내일 열린다면은 과연 내일 결론이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도 미지수고요. 그래서 언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매우 불리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정리를 해봅니다. 자, 이 징계위 관련해서요. 윤지영 기자. 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내일 징계위에 증인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4명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구 신청한 거예요? 네, 아직 4명을 다 신청한 건 아니고요. 이 3명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서를 냈고 다른 1명의 검사는 정확하게 신원을 알지는 못해서 이 법무부에 신원을 알려달라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증인 신청을 내놓은 3명 누구냐면요.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한동수 감찰부장 그리고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입니다. 이 3사람은 모두 추미애 장관이 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 배제
그 조치를 내린 데 있어서 그 혐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결국에는 그 내일 징계위에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과연 내가 정말 징계를 받을 그런 사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뭐 철저하게 따져보겠다라는 시도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신청을 받아줄지 말지는 내일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이 내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이 이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설령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실제 징계위에 나올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증인 신청이라는 것 자체가 강제성이 있는 조치는 아니고 이 사람들이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아니면 아닌데 뭐 사실상 나오기 힘든 사유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증인이 어떻게 될지는 내일 직접 좀 지켜봐야 할 걸로 보이고요. 윤 총장 측은 또 뿐만 아니라 징계에 있어서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무부로부터 추가로 자료를 요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700쪽 분량의 감찰 기록인데 220쪽 정도는 이미 받은 자료랑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나머지 480쪽은 그 절반이 언론 기사 스크랩이었다. 사실상 의미 없는 자료들이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이 대인 조사 기록 그리고 이 윤 총장 측이 왜곡 삭제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 관련 보고서 등이 입수가 돼야지 방어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방어권이 제대로 그 발휘가 될 수 없는 환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내일 징계위 때까지 과연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될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징계위가 오전 10시 반부터 열립니다. 저도 결과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저희 내일 10시 반부터 저희 기자들이 취재를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도 좀 살펴보죠.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상황으로는 아직은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 들어와 있는데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자, 이동석 기자.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서 예정대로 얘기했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하는 건가요? 네, 어제 프레스룸에서 전해드렸다시피 국민의힘 의원들 이틀째 국회에서 밤샘 논성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2시로 예정돼 있었는데요. 2시 45분으로 지금 현재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무제한 토론이죠.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모든 안건이 필리버스터의 대상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원 참석을 독려하며 표결에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국민의힘은 본회의 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통해 시간을 계속 지연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자정으로 정기국회가 회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안 처리를 그만큼 지연시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요청으로 다음 회기가 바로 넘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일 바로 다음 회기가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처리가 되지 못한 법안들은 다음 회기에 바로 1호 법안으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요. 법안 처리를 막기엔 다소 힘든 시간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기자,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라는 게 얘기한 대로 무제한 토론이잖아요. 그런데 무제한으로 하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요? 네,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다소 계속적인 발언을 하기보다는 요점만 이렇게 중요시하게 발언을 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다음에 법안 처리에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렇지만 본회의장에 남아서 끝까지 투표를 하면서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더욱 부각시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 필리버스터라는 게 제적 의원 3분의 2, 그러니까 180석 이상이 의결을 하면 필리버스터는 그 자리에서 멈출 수가 있습니다. 자, 배 교수님. 네. 지금 이제 오늘 국회 이제 본회의가 열리는데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카드, 그러니까 총력 저지를 예고를 했잖아요. 할 수 있는 카드. 뭐 어제 이제 철야 농성도 했지만 이런 필리버스터, 이런 부분들밖에 없지 않나 싶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뭐 이 부분도 한계가 있는 거죠. 아시겠지만 지금 174석의 거대 여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그리고 정의당, 열린민주당 합하면 180명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5분의 3.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건을 계속해서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무제한 반대 토론하면은 다시 5분의 3 이상이 반대에 관련해 가지고 종료를 시켜버릴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한계가 있고, 지금 이제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뭐 공정경제 3법 등 관련 민주당이 개혁 민생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법안들은 이제 통과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여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이미 국민들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지만 1년 7개월, 그러니까 지난해 4월 때 이 문제를 이제 법안 시도해가지고 결국은 국민의힘 전신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패스트트랙 태워가지고 물리적 충돌까지 극복해 나가면서 이걸 통과시킨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또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니까는 지난 21대 총선 때도 결국 심판을 받아서 현재 국민의힘이 참패를 당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법으로 시행해야 될 시기가 7월 15일인데 계속해서 비토권 아닌 비토권을 행사해가지고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측에서 민주당이 법을 개정해서 이거를 강행 처리할 수 있는 명분을 줬다라고 보거든요. 특히 이제 현재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도적으로 민주적으로 통제 장치는 공수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할 수는 없고,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협치를 통해서 합의 처리하는 것이, 합의 통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이제 국민들이 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줬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또 한편에서 보면 네. 어쨌든 이 공수처법이라는 게 처음에 애초에 논의를 할 때 야당의 비토권을 주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없애는 부분으로 수정안으로 해서 지금 처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협치 말씀하셨지만 애초의 약속은 이미 깨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신 지적인데요. 애초에 그 법을 보면, 지금도 공수처 법을 보면은 여당에서 2명의 주최위원, 그리고 야당,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회 교섭단체거든요. 야당 국회 교섭단체 2명이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국민의힘이 하나밖에 교섭단체가 없기 때문에 2명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 그 공수처법 어디에 봐도 비토권이란 말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7명 중에 6명이 동의를 해야만이 되도록 돼 있는 매우 엄격한 이 법이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횡포에 의해서 출범 자체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법을 개정해야 된다. 또는 아니면 공수처를 출범 안 해야 된다. 2가지 선택 외에는 없는 거거든요. 과연 이 상황에서 그러면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저는 공수처를 출범을 해야 된다. 왜냐?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통제해야 되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은 법 개정을 해서 공수처를 출범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네. 이제 어쨌든 오늘 이제 본회의가 열리고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서 여야의 충돌은 뭐 어제 그제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여당, 그리고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 그러면서 충돌을 일으키는 여야. 국민들은 이 모습을 어떻게 볼까요? 국민들은 이제 매우 안 좋죠.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간에 코로나19 비상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에 집중하고 그리고 경제를 살려서 특히 이제 사회적 약자들의 민생, 삶을 챙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가지고 이렇게 싸움박질하고 또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돌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집권당에 대한 책임 소재가 상당히 있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에 대해서 향배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내일 추미애 법무장관과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싸움이 사실상 매듭지어질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될 예정이고 그리고 또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처리가 된다면은 그때 상당한 중요한 전국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때 과연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여야의 선택, 행보도 또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사안도 하나 짚어보고 가죠. 자, 김은미 기자. 네. 자, 뒤에 보면 지난 10월이죠. 라임 사태 관련해서 이 김봉현 전 회장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을 접대했다 이렇게 폭로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검찰이 현직 검사 1명을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네. 이유가 뭔가요? 네, 지금 일단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러니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 이 김봉현 전 회장이 그 폭로한 내용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직 검사 3명에 대해서 내가 술 접대를 했다.
검사 술 접대 의혹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자리에는 검사 출신 변호사 1명, 그리고 현직 검사 3명, 그리고 나까지 이렇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검사 3명이 아니라 1명만 불구속 기소가 됐느냐 봤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이 3명 중에 2명은 먼저 술을 먹고 있다가 김봉현 전 회장이 룸에 들어오니까 자리를 바로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때문에 이 나간 2사람이 아니라 계속 술자리에 남아 있었던 1사람, 그 1사람에 대해서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불구속 기소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럼 2명은 뭐 깨끗한 것이냐, 전혀 그 청탁을 받지 않고 접대를 받지 않은 것이냐라고 봤을 때 꼭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일단 검찰의 그 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찍 그 검사 2명은 일찍 자리를 떠서 향응수수 금액이 그 법 위반 청탁금지법의 기준은 100만 원인데 100만 원에 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를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그 내부적으로 징계를 뭐 하는 방안을 권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또 이렇게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그 보면은 강남구 청담동 술자리 총 비용이 536만 원인데 여기서 이제 밴드 비용 뭐 이런 걸 다 빼고 해서 그래서 결국 481만 원이다. 그러니까 5명이 다 자리에 있었을 그 잠깐 그 찰나 그 시간이 481만 원인데 자리에 뭐 김봉현 전 회장 그리고 검사 3명 그리고 전직 변호사 5명이 있어서 이걸 5명으로 나누니까 인당 96만 2천 원이 된다. 때문에 100만 원 미만이라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봐서 나머지 2명을 기소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검찰의 산수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기준이라 96만 원으로 자른 거냐 애매하게 이렇게 지금 비판 글을 올린 겁니다. 배 교수님, 네. 어쨌든 이 현직 검사에 대한 술 접대는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 부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악재일까요? 아니면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일까요? 악재죠.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검찰 총수 아닙니까? 그런데 현직 검찰들이 사건 관계인, 더구나 지금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라임 측으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3명 중에 1명만 지금 불구속 기소됐고 2명은 기소를 안 당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지금 여론은 좋지 않아요. 더구나 이 검사들이 초기에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들 이 자체를 부인했어요. 만난 적도 없다. 이 변호사도 그러고. 그러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전에 해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는 그런 보도를 접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 측에서는 당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상조사가 안 됐고 은폐 의혹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찰 지시까지 내려진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추미애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가 없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상조사가 됐겠는가? 그리고 기소가 됐겠는가? 라는 이제 그런 의문이 들고요. 2번째로 이거는 결과적으로 제19 감싸기 검찰의 그런 하나의 단면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더욱더 검찰 개혁이 필요하고 공수처의 필요성을 제기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상당한 악재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 라임 사태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6가지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일 징계위에는 이 부분은 고려가 되는 부분은 아니겠죠? 뭐 이제 파상에서 얘기는 나올 수가 있겠지만 말씀하신 내일 이제 징계 혐의 사항이 6가지나 되고 시간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6개 혐의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